자, 이번 시간에는 길버트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길버트법부터 제가 강의 진도를 자르는 것은 지금까지 구빈이라고 하는 것은 억압 속의 구제여서 국가에서 정한 대로 일방적으로 구빈을 끌고 가버리는 다소 강제라는 방법이 당연시되는 그런 구빈이었는데, 길버트법은 1782년에 했던 걸로서 이 길버트법은 작업장의 인도주의화를 제창한 법이 길버트법이었어요. 작업장법의 의도는 참 좋거든요. 노동 능력이 있는 자들의 소위 비도덕성을 깨트려버리기 위해서 일하면 빵을 주겠다, 근로요인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일할 때만 빵을 주겠다는 의도는 좋다. 그러나 굳이 가둬놓고 일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냐. 결국 일할 때 빵을 준다면 자기들이 알아서 일할 때 빵을 주면 되지 왜 꼭 가둬놓고만 일을 시키냐 해서 여기에서는 원해구제 또는 거택보호의 원칙을 제시한 거였어요. 작업장의 의도는 알지만 굳이 가둬놓고 일을 시키지 않아도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문제는 길버트법은 의무법규였어요. 의무법규. 그렇기 때문에 권고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소수의 교구에서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많은 교구에서는 빌어먹는 놈들은 빵만 주어서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빵만 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진작에 자유롭게 빵 주어서 일 시켰지. 그놈들은 이미 싹수 자체가 배린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였어요. 예나 지금이나 빈곤은 죄악 시두잖아요. 그 당시는 더 그랬어요. 그래서 의무법규로서 강행성은 없었고 권고 수준으로 아주 소수에서만 받아들이는 이런 법이었어요. 이렇지만은 이 권고 수준 위반은 여기에서 유급 감시원 제도를 두게 되었는데, 유급 감시원 제도, 이것을 오늘날 현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기원으로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기원으로 설정을 한다. 혹시 가까운 가족 중에 사회복지직 준비한다는 사람 없습니까? 사회복지직. 어쨌든 사회복지는 선생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어떤 사회복지는 한 번도 사회복지 사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바닥이라는 것을 구경을 못합니다. 처음 자체부터가 언제나 나를 우러러보고 있는, 우러러라는 표현은 너무 과할지 모르지만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공무원을 가더라도 주민센터에 가면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요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나의 지시를 받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이제 한번 가족들의,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의 영역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기원은 바로 길버트법에서 있었던 유급감시원을 찾아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에 처음 배치되었던 사회복지 별정직 사회복지 전문요원에서 그 출발점을 찾습니다. 지금 이제 2000년에 일반적으로 바뀌어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역사적으로서는 영국 길버트법, 우리나라에서는 1987년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기원으로 합니다. 자, 여기 교재를 보시면은 거기 길버트법에서 1번을 배경으로 해서 2번 작업장의 인도주의화를 도모했다. 일괄정부제도, 민간위탁경영 방식으로 전부 그 근로자의 모든 것을 맡겨버리는 일괄정부제도를 폐지했다. 그러면서 3번 쭉 읽어보시면서 원해구호 대책이었으면서 거택보호를 최초로 인정을 했다. 그래서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다. 또 적을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특징의 1번, 길버트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빈민구제위원회법으로 원내구제 중심에서 두째 줄입니다. 원내구제를 도입했는데 거기 일부란 말을 넣었죠. 일부란 말이 곧 6번으로 연결시키겠습니다. 강행법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강제법은 아니고 의무성이 강해서 일부 몇몇 교구에서만 받아들여졌다. 이런 말을 1번과 6번으로 연결시켜서 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원외구제를 최초로 법제화했다. 원외구제를 최초로 법제화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유급 사무원도 고용했는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시초라고 한다. 그러면서 5번에 보면은 교구연합을 통한 행정구역 확대란 말이 나와 있죠. 교구연합을 통한 행정구역 확대와 또 구빈행정의 합리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정구역 확대. 이건 뭔 말일까? 작업장법과 길버트법의 공통점은 대상을 극빈 근로자로, 말하자면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작업장법은 원내구제를 원칙으로 하고 길버트법은 원외구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원외구제를. 근데 문제는 작업장법처럼 원내구제에서는 만들어 놓은 작업장에 가서 일을 하면 되지만 원외구제는 자기가 일을 찾아가야 되는데 문제는 도시교구와 같은 데서는 1년 사시사철 일자리를 구할 수 있지만 농촌교구와 같은 경우는 농사철이 지나버리면 일자리를 못 구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결국에 농촌교구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니까 굶어 죽어야 되겠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한다면 설사 자기의 주민등록법상 교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설사 다른 교구에서 일을 하더라도 일을 하면 빵을 주기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구연합을 통해서 서로가 그것을 양해하는 입장에서 일을 하는 자에게는 빵을 주기로 하되 자기 교구가 아닌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빵은 주기로 하자 했던 것이 바로 그 내용이 되겠어요. 자, 선생님들 고용보험법에 고용보험사업 4가지가 있지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실업급여.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생각나시지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는데 그중에 취업촉진수당에는 4가지가 있어요. 조기 재취업수당, 또 직업능력개발수당, 또 그런가 하면 이주비, 또 하나가 광역구직활동비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광역구직활동비예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비용을 대주기도 하겠지만 설사 내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 아닌 서울이 아닌 아니면 경기도가 아닌 곳에서 일자리를 구해가도 그 비용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겠다. 광역구직활동비 바로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라도 일을 찾아 일을 하면 빵을 주기로 하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구끼리는 연합해서 그런 것을 서로 양해하기로 하자 하는 것이 교구연합을 통한 행정구역 확대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지요? 다음에 1795년에 스피넨랜드법. 1795년. 어찌 보면 엘리자베스 구빈법만큼이나 이제는 중요시 두는 법이 스피넨랜드법이 되겠어요. 이 스피넨랜드법이라는 것은 스피넨랜드법의 대상은 극빈 근로자 가구 대상의 구빈이죠. 그냥 빈민 아닙니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최저임금제나 생활보조제의 기원이다. 근로자 가구의 최저생계비 제도의 기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계속 읽어볼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살려고 하지만 그 임금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조차도 없을 만큼 박한 임금이면 쥐꼬리만큼 받고 있다면 누가 일을 나오겠어요? 이래주거나 저래주거나 받다면 누가 땀 흘려가면서 죽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부에서는 가족수에 따른 부족한 빵값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기가 벌어서
가족을 다 먹여 살리지 못한다면 이러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부족한 최저 생계비를 가족 수에 따른 빵값으로 채워주는 제도인데, 자, 뒤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가족 수에 따른 부족한 빵값을 가족 수에 따라 부족한 빵값을 지급하는 제도에서 일명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버크셔 빵법이라고도 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사회복지 시험에도 빵 나오면 빵 그러면 스피넨랜드법 이렇게 나갈 거니까 버크셔 빵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원외 구제의 전국화가 실현되었어요. 이건 뭔 말일까? 길버트법에서는 의무백구에서 권고 수준으로 일부 교구에서만 채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스피넨랜드법이 실시가 되니까 순식간에 누가 하라 말할 것이 없이 전국화됐어요. 왜 그랬을까? 길버트법에서는 자기가 일하면 자기 먹을 빵값은 줬어요. 그런데 스피넨랜드법은 자기만 일하면 내 가족이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가 났어. 일자리를 못 구해서. 그냥 그 관에서 관시어 하고 말 것도 없어요. 막 서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원외 구제의 전국화가 실현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남용하는 그 대신 또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서 동시에 도덕적 해이의 발생이 생기겠어요. 자본가는 임금을 축소하기 시작했고, 노동자는 그야말로 빈곤에 더대서 벗어나려고는 하지 않았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최저 임금선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래서 실제 임금이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실제 임금이 이만큼이고 어떤 사람은 실제 임금이 이만큼인데 정부에서는 가족이 이 최저임금선은 가족을 포함한 가족 포함의 최저임금선이잖아요. 가족을 포함한 최저임금선인데 국가에서는 이걸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만큼 채워주고 이 사람은 이만큼 채워주고 이 사람은 이만큼 채워주고 다 채워주는 거예요. 누가 영리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리한 사람이잖아요. 결국에 내 처자식 잘 먹고 잘 살지는 않고 굶지만 않는 정도라면 이러는 척만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사장이 야 임마 다음 달부터는 월급 이만큼만 받아. 임마 어쨌든 다 채워줄 거 아니야. 너 우리 회사에 적 두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 회사에도 고용보험 들어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하고 어떤 이거 해. 너 임마 왜 일 게을르게 해. 너 나가 따라올 사람 많어. 해서 노동력 착취는 착취대로 하면서 임금은 자꾸 줄여가기 시작했어요. 자본가는 이렇게. 사실은 정부가 개입한 것은 성선설의 입장이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근로자들에게 국가가 빈곤 탈출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가 재정까지 지원을 하면 근로자들은 착하니까 더 열심히 일해서 빈곤 탈출을 시도할 것이다. 그랬더니 웬걸 빈곤 탈출을 못하게끔 자본가는 이렇게 죽이고 근로자들도 굳이 이렇게 먹거나 신문지 깔고 먹거나 탁자 위에서 밥 먹거나 먹는 밥은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빵을 어떻게 접시에 놓고 먹었나? 빈곤의 영속화를 당연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만연되면 빈곤에 덫이 된다는 거죠. 빈곤 탈출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뭐가 생겼어?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성실한 납세자의 저항이 있게 된 거죠. 내가 미쳤냐?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일한 것을 이런 토종놈들이지요. 내 돈을 빼먹는 놈들이니까. 이런 나쁜 놈들 점심 사주려고 내가 새벽에 일어난 줄 아냐?
그렇게 해서 성실한 납세자를 저항하면서 구빈법, 완전 계층 갈등이 생기는 거죠. 구빈법, 개혁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한 거죠.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스피넨랜드법이에요. 자, 한번 또 교재를 보시죠. 거기 교재를 보시면 350페이지 보면 스피넨랜드법 임금보조제도로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 부족분을 보조해주는 것도 버크셔 빵법이라고 한다. 생계비 이하의 어쨌든 가족들이 먹고 사는 최저 생활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뭐 수당도 제공하고 생계비 이하의 노동자에는 수당을 가장이 없는 가정을 해서 아동 수당과 가족 수당을 뭐 이런 등등 어쨌든 좋다. 이 내용까지 볼 건 아니고 어떻게든 간에 가족들은 살게끔 해주겠다 하는 것으로 3번에 보면은 문장이 길게 되어 있으면은 원외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법으로 이렇게 교재가들이 되어 있는데 저도 그대로 베꼈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외구제가 전국적으로 확대한이 아니라 확대된 법으로 이렇게 된 거죠. 원외구제가 전국적으로 원외구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킨 법으로.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했기 때문에 최저 생계비의 모델이 되었다. 가족 수를 고려한 최초의 법령이다. 자, 5번에 보면 종가 시스템이 있죠. 종가 시스템, 슬라이딩 시스템이니까 뭔 말이냐면 당시 유럽의 빵값은 유럽의 밀가루 지금 전 세계 최고의 곡물은 뭐예요? 밀이죠. 밀.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팜파스에서 저쪽 우크라이나의 흑토지대까지 그야말로 24시간 12달을 빙빙 도는 것이 밀이에요. 쌀은 동남아의 일반에 있는 것이고 사실 밀이거든요. 근데 밀 가격이 연동제였어요. 그 밀 가격이 연동제니까 밀가루 가격도 언제나 연동이고 빵값도 언제나 연동이었어. 언제 빵값으로 곱하기 가족수를 것이냐. 언제 빵값으로. 그래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24시간 휘황찬란한 문이 열어져 있고 24시 편의점이 당연시 있고 이러지 않아요. 딱 퇴근 시간으로 클로즈 딱 문 닫아버리면 문 닫는 시간이 딱 있으니까. 그래서 가게 문 닫는 샤터 내리는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빵값 곱하기 가족수를 한다는 거예요. 슬라이딩 시스템은 바로 그겁니다. 가게 문 닫는 시간에 밀가루 가격을 빵값으로 가족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하는 말입니다. 지금 선생님들 많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 지난 다음 주에 뭐가 있냐면 공무원 전직 시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도 지금 선생님들 내가 연세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과 비슷한 또래들이 보고 또 그분들은 선생님들 역시 가족 부부, 자식들에게도 자존심을 걸고 지금 시작을 해서 근데 시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시험이 떨릴 때는 그래도 제가 뭔 말이 나오면 뭐 또 물어보겠는데 시험이 가까워지면 뭐 물어볼 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시험 본 날 아침에 새카마죠. 새카맙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험생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여러분 듣기 좋은 것이 아니라 시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꼭 나만 멍청한 것 같아. 그냥 실마리 자체도 안 보이는 거 뭘 대고 공부를 했는지. 근데 걱정은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지금 그냥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선생님들과 똑같은 전업주부들 여자들은 일이 많잖아요. 여자들 가장 행복한 신분. 여자란 죄라고 왜 남자는 남정네는 앉아서 먹고 여자는 서서 밥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서서 있고 남자는 구부리고 세탁기에도 옷 내고 있고.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앞으로 세탁기도 이렇게 옷을 내는 것들 좀 위에다 설치해서 서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해보니까 허리 아프더라고. 아주 허리 아파요. 어쨌든 여기 문 닫는 시간에 여러분의 가격은 진짜 시험 보는 날 나올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그 시험을 경험 안 해본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래도 사회생활에서 좀 배짱이 좀 생겼죠. 뭐 어떤 문제가 나와도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60점 이상을 맞으면 100점 만점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 버려버리라고 그랬죠. 내가 모르는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뒤에 뻔히 아는 문제까지도 헷갈리지 마시고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직 사회생활이 경험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너무 착하다 보니까 모르면 전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버리세요. 모르면 과감히 버리시라고. 몇 개 받고 싶어? 120개 맞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과목당 이렇게 해서 뭐 그것도 개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개수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쪼라이거나 하지 마시고 어떤 그날 결정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격은 그날 결정됩니다. 종가 시스템, 종가 시스템. 다음에 결과 보면은 2번, 3번, 4번, 5번, 6번을 우리가 적었지요. 정부의 성선설에 입각한 빈곤 탈출의 지원 정책은 오히려 이걸 오남용하는 자본가들과 그걸 악용하는 근로자들에 의해서 도덕적 해이만 만연됐어요. 오히려 빈곤의 영속화를 초래했고 노동 능률의 저하를 가져왔고 그로 인하여 국가 부담은 증가했고 그로 인하여 구빈세 납세자들 반발이 커지고 구빈법 개혁의 요구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하는 말들을 지금 선생님들이 쓴 노트로 정리하는 것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현재로서는 이와 유사한 것이 뭐예요?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EITC죠. EITC. 맞아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되겠어요. 근로장려금 또 뒤에 설명할 겁니다. EITC. 그래서 근로장려금 5월달 한 달 동안 신청받아서 9월달에 지급되는 이 근로장려금 제도 누구를 대상으로 해? 똑같이 워킹푸어를 대상으로 해요. 극빈 근로자 가구를 우리가 워킹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보면 푸어 많잖아요. 푸어. 그냥 곰돌이 푸 말고 푸어. 그야말로 워킹 푸어. 또 그런가 하면은 하우스 푸어. 또 우리 DNA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되는 에듀 푸어. 교육비, 집을 팔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 교육은 시켜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배운 만큼 값어치를 하더라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거든요. 그래서 자식만은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털어서라도 이렇게 자식에 이제 투자를 합니다만 에듀 푸어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스피렌랜드법이나 근로장려금 세제는 모두 워킹 푸어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방법은 약간 다르지만.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로 여기 구빈법 개정 요구가 빗발치니까 1832년에 왕립위원회 조사가 있게 됐어요. 왕립위원회 조사가 있다. 그렇게 해서 1832년 왕립위원회 조사가 있게 되니까 왕립위원회 조사 결과는 뭐였어? 결국에 억압 속의 구제로의 복귀가 결정이 됩니다. 정말 그러네. 정부가 생돈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납세자들의 기증, 증여를 받아서 도와주는데 그걸 받는 놈들은 소문뿐만 아니라 사실이 그러네. 이거 안 되겠네. 조져버려야 되겠네. 그래서 억압 속의 구제로 복귀하면서 인도주의적 구빈. 지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길버트법이나 스피렌랜드법은 인도주의적 구빈이잖아요. 인도주의적 구빈의 철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피렌랜드법의 임금보조제도를 폐지하고 다시 노동 능력이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작업장에 가둬놓고 역시 빌어먹는 놈들은 빵만 주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이미 그 DNA가 달라. 그래서 작업장 제도의 부활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1834년에 개정구빈법이 되겠어요. 개정구빈법 1834년. 신구빈법이라고도 합니다. 신구빈법. 개정구빈법은 결국에 이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3대 원칙을 현실화. 3대 원칙. 출제는 3대 원칙이죠. 개정구빈법의 배경으로 그냥 써버리면 됩니다. 앞에 32년에 있던 왕립위원회 조사는 몇 쓰면 된 건데 바로 이 3대 원칙을 해서 첫 번째 균일처우의 원칙, 두 번째 열등처우의 원칙, 세 번째 작업장 제도 활용의 원칙, 작업장 제도의 원칙 쓰겠어요.
다시 어게인 작업장으로. 그래서 균일처우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주는 거예요. 실제 최저생계비에서 이만큼이 실제 임금인 사람에게나 이만큼이 실제 임금인 사람이거나 이만큼이 실제 임금 사람에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빵 두 덩어리씩 주는 거예요. 이만큼 실제 임금, 이만큼 일해서 이만큼 받는 사람은 빵 두 덩어리 잡았자 이만큼이 부족할 것이고, 이만큼은 이만큼만 채워지니까 이만큼이 부족하지만 이 사람은 빵 두 덩어리 받으면 그래서 이만큼을 저녁밥을 먹기 위해서 남겨놓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간 모자란 사람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조금만 더 하면 되겠네 라고 해서 더 분발하려고 하는 욕심도 갖게 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지역마다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 조금 주면 어떻게 되겠어? 인구 이동이 생기잖아요. 애 낳을 때 어디로 가겠어요? 자, 선생님들이 애를 낳으면 어디로 가겠어? 돈 많이 주는 400만 원 주는 데로 갈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돼. 머리가 나와도 안 돼. 지금 미국 영공이 아니야 하면서 미국 영국을 넘어가야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애를 낳지. 그래야 미국 시민권을 가질 거니까. 실질적으로 동양이나 서양이나 간에 생활비 문제로 해서 수없이 많은 인구 이동이 있는 거예요. 자본과 농업자본과 지지도는 생산비 문제가 생산성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그 때문에 국가에서는 모든 지역의 물가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정책을 계속 쓰는 거예요. 우리 한국사에 나온 것처럼 거기 유비창도 있고 재민창도 있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교제창, 재민창 이런 것 등이 지역 간 물가가 차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저 북유럽과 그 독일 사이에 물가가 있으면 그 다리로 막 사람들이 막 대거 이동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의 물가를 균일하게 하면서 또한 국민에 대한 지급량도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열심히 일한 자는 열심히 일한 만큼 받으면 저축할 수도 있게끔. 그렇죠. 물론 이게 저축할 수 있게끔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열등처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의 걱정이 없으니까 하루라도 답을 편하게 잘 수가 있는데 문제는 게으르게 온 자는 빵을 받아봤자 겨우 배고픔을 면하기는커녕 그냥 생명만 유지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균일처우고. 다음에 열등처우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자급자족하려는 자보다 빌어먹는 자들은 어떠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자급자족하는 사람보다 나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거주 이전의 자유? 안 된다. 또 참정권? 안 된다. 그래서 빌어먹는 자들에 대해서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급자족하는 자들의 못 미치게끔 이렇게 법으로 정해버린 것이 열등처우의 원칙이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평등의 원칙으로 봐서는 평등, 공평, 절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을 볼 때 바로 상대적 평등의 입장이 드는 거예요. 공평, 열등처우의 원칙. 다 정량. 다음에 작업장화로 결국에 개정구입니다. 다시 어게인 억압 속의 구제로 돌아가면서 근로 능력 있는 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자는 작업장에 들어와라. 도와줄게. 작업장 밖에 있는 나는 못 도와준다. 그래서 다시 작업장 제도를 부활한 것이 개정구빈법이 되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거기 보면 개정구빈법 32년 왕립위원회 조사를 토대로 해서 개인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빈민에게 낙인을 주는 등의 비인도적 처우를 당연시하였으며 3번 인도주의를 배격하고 억압 속의 구제라는 구법 원칙으로 복귀하였다. 목적은 구빈 비용의 절감이었다. 이걸 누가 이끌어갔겠어요? 이 개정구빈법을 이끌어가는 중심적 역할은 상공업 자본가들이었어요. 상공업 자본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만석군이라고는 토지 자본가보다 도시에 있는 상공업 자본가들이 훨씬 더 정치적 비중이 커졌거든요. 헌금 자체가 다르니까. 그들은 맨날 세금을 내기는 내겠습니다. 그러나 굳이 생돈 내라고 하지 마세요. 빌어먹는 놈들 우리가 먹여 살리려고 이러는 것 아니니까. 그래서 구빈 비용의 절감을 내세우면서 상공업 자본가들의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 개정구빈법이 되겠어요. 6가지 주요 사항, 임금 보조제도 절폐, 다시 노동 능력 있는 자의 작업장 배치, 그리고 3번, 4번 좋고 5번 구호의 수조는 자활 노동자의 최하위 임금보다 낮게 책정. 열등처우를 말하고 있죠. 5번에 있는 것은 열등처우. 6번에
중앙통제위원회 뭐 그런 식으로 보시고 1번, 2번, 5번 정도를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서 개정구빈법의 구빈행정체계의 원칙 거기 박스가 바로 출제되는 영역이 되겠죠. 3대 원칙, 준일 저우의 원칙, 열등 저우의 원칙, 작업장 활용의 원칙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원칙이 출제되는 범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나오는 공공부문의 구빈 주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적은 내용 중에 우리가 있었던 것은 공장법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공장법. 1833년에 공장법도 있었는데 공장법. 이 공장법은 아동복지, 1803년 아동복지 관련 법령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법령에. 당시에 산업혁명이 이뤄지고 퓰턴의 동력이 등장한 이후에 많은 자동 편집기들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법을 보면은 9살 미만의 어린애들을 고용하지 마라. 이 말은 뭐야? 보편적으로 9살이면 우리 같으면 10살 초등학교 3학년 아니겠습니까? 걔네들이 있으면서 또 뭐가 나와요? 18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지 말아라. 18시간 이상이 그냥 하루인데도 걔네들이 무슨 임금을 주겠어요? 애미애비가 주지 못하는 빵을 공장에서는 준다는 거죠. 그 대신 18시간을 서서 편집기를 돌리는 거죠. 뿌연 먼지 속에서 이렇게 편집기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집기 잘 옛날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슬보슬한 짜서 입는 그 옷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지 기계로 저기는 편집기들이 많은 시골에도 다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애들이 18시간을 서서 빵 먹어가면서 돌리는 거죠. 빵 먹어가면서. 그래서 19세기에 있던 아동복지 관련, 아동 노동 착취. 요즘이면 그 착한 물건 참 이율배반적입니다만은 이 아동의 노동을 착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한국 사회 역사를 보면은 삼국시대에는 그 기록이 뭐라고 되냐면 15살 이상의 청년들을 모아서 성을 수리시켰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삼국시대 이후에는 노동력을 징발하는 것도 16살로 올라갑니다. 지금 같으면 고등학생.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도 1500년, 2000년 전에도 그 황구, 입에다 단내 나는, 젖비린내 나는 중학생 정도는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애들 일 시키면 애들이 몇 살인데 이렇게 그게 사회적 분위기였고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노동력 징발은 고등학생은 되어야 했던 것이 긴 우리예요. 그 때문에 우리의 노동력 착취라 오히려 노동력 착취는 바로 양놈들이죠. 해놓고 자기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동남아나 인도, 벵글라데시 그 옷공장 몇 년 전에 마치 동대문 같은 그 옷공장이 한꺼번에 무너져서 얼마나 많은 어린애들이 죽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어린애들을 일시켜서 그러지만 사실은 저개발 국가로 가면 갈수록 부모들은 노동력이 상실되어 있고 부모들은 일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금을 준다기보다는 빵하고 조금 더 주는 그 조금을 가지고 부모들이 그 10살짜리 꼬마들에게 빌붙어 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가장이에요, 가장. 우리가 볼 때는 어린애로 보이지만 어린애의 가장이죠. 소녀 가장 이렇게 되는 것처럼. 자, 어떤 이 공장법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음에 352페이지 자선조직회와 인보관운동 무조건 나오죠. 무조건 나옵니다. 자선조직회가 문제가 나왔던 인보관운동이 문제로 나왔던 무조건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을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박스로 하는 것은 제가 이제 교재를 단권으로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사실은 가장 시험 공부에 하기 좋기는 저와 이제 두 번 만나면 한 300페이지짜리가 제일 좋죠. 근데 이것들, 그래서 책인데 해서 이제 어떤 회사에 회사 무게도 있지요. 이렇게 하는 게 두꺼워진 거지. 사실 내 성질 같으면 확 줄여버리고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과목이든지 간에 이렇게 도표로 된 것은 보기는 깔끔할지 모르나 내 것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 꼭 수작업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수작업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선조직협회. (1869년) 런던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869년 런던에서
한참 유동근이가 활동하던 때, 대원군이 활동하던 때예요, 이때가.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선저주교표에 그러면 서양에서는 이랬는데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똑같은 때에 자선저주교표가 만들어집니다. 한번 증명을 해보겠어요. 자선저주교표는 자, 한자로 쓰겠습니다. 상류층, 구별하게 한자로 쓰는 겁니다. 상류층의 자선활동 정당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자선저주교표예요. 사실은 자선활동이라는 것은 사회환원의 개념이지요. 사회환원의 개념. 없는 쪽에서는 이것을 분배, 배분이라고 설명할지 모르지만 가진 자들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것의 일부를 사회로 돌리겠다. 그런데 이것을 돈이 썩어나네 소리까지 들으면서 주고 싶지는 않다. 진짜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필요한 그러면 적재적소에 준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돈이 썩어나서 퍼질러 준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해서 나오는 것이 자선활동 정당화 노력으로 이들은 자선활동의 아까 이미 한번 봤던 자선활동의 과학화, 조직화, 뭐 체계화 또는 뭐 합리화 등을 도모했던 활동이 자선조직협회예요. 중구난방으로 배고파 그러면 빵을 갖다 싸놓고 하나씩 가져가도록 하는 이런 방식 그거 안 쓰겠다는 거예요. 이들은 가치로운 자로 국한된 자선활동을 이끌어가요. 정말 열심히 살고 신신도 돋았고 양심적이며 정말 도와주지면 안 될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 비양심이며 게을러 터지기가 이루말할 수가 없고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아무 데나 오줌 싸고 다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국가에서 알아서 폐기 처분하든 가둬버리든 국가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선조직협회를 공사 역할 분담의 기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사 역할 분담의 기원. 이들은 비도덕적, 지금 똑같은 말입니다. 비도덕적 클라이언트를 제거함으로써, 말하자면 좀 가치롭지 못한 자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선 중복을 방지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예산 낭비를 예방하려는 이런 조직적인 노력을 자선조직협회라고 합니다. 자선. 지금도 보면은 성남으로부터 어디로 거쳐서 이렇게 해서 분당으로 거쳐 어떻게 오면은 얼마가 거친다. 이렇게 옛날에 500원씩 줬는데 요즘 300원씩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노동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것을 직업으로 삼은. 그래서 어떤 남편이 8억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 버린. 구걸을 해서 번. 이렇게 되어버리면 그야말로 열심히 하면서 가슴도 아플 줄 아는 중세 서민은 정말 짜증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국에만 그런 애들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있다고 벌써 보면은 누가 그 비밀을 돌아오겠어요. 비도덕적. 이들은 개인적 빈곤관에 입각해서 도덕적 가마를 통한 개개인의 클라이언트 변화를 추구했어요. 여기 도덕적 가마 참 부드럽게 설명을 했는데 도덕적 가마를 통한 그런데 여기에 바탕 이론이 사회진화론이에요. 사회진화론. 각자 먹고 사는 문제는 처하기 나름인 거요. 누가 임금님도 나라님도 가난은 못 도와주는 거요.
이게 개인적 빈곤관이에요. 웃는 얼굴로 말을 해요. 세상이 바뀌었으면 세상이 바꾼 거에 맞춰 살아야지. 왜 이렇게 살아? 도덕적 가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잔인한 말을. 그러면 이렇게 살려면 죽어버리는 건 못하잖아. 죽어버려. 이렇게 하면 웃으면서. 그리고 그들 도덕적. 사회 진화론은 잔인한 얘기거든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아야 되지만 적응하지 못하는 자는 당연이란 말까지 넣으면서 당연 도태되어야 발전돼가는 자연이 인간 사회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너도 살고 싶지? 웃으면서 세상에 맞추어서 열심히 살아봐. 네가 열심히 사는 것은 네가 열심히 사는 거 아니요. 그건 옛날식으로 사는 거지. 바뀐 세상에 맞춰 살아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부드럽게 도덕적 굉장히 따뜻한 얘기지 않습니까? 웃는 얼굴로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나 같으면 죽어버린다. 웃는 얼굴로. 이게 바로 개인적 빈곤관에 입각한 그리고 도덕적 감화를 통한 개개인의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어갔던 거였어요. 이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냥 암기하기 좋게 4대 구성 요소라고 저는 이렇게 노트 정리를 합니다. 자선조직협회의 4대 구성 요소라고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코 자선조직협회에 빠질 수 없는 단어가 우회방문원이죠. 우회방문원. 중류층 또는 중산층 부인들로 구성된 우회방문원들은 개별 방문 조사를 하죠. 개별 방문 조사를 합니다. 누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신청을 하면 그냥 가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방문원이라는 중류층 또는 중산층 부인들로 이루어진 우회방문원들이 직접 개별 방문 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최저생계비 결정 방식으로 본다면 실태생계비 방식이에요. 직접 가서 조사를 합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지, 도움이 필요하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만큼 필요한지 우리가 말하는 자산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직접 방문해서 실태생계비 방식으로 자산조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자산조사는 실태생계비 방식이 아니지요. 전자문서 방식이잖아요. 금융정보, 신용정보, 보험정보, 정보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가지고 그냥 컴퓨터 탁탁탁 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때문에 전자를 이용한 통장 차명 계좌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기업 뭐 부의장 뭐 연 매출액이 뭐 700 몇십억이고 그러는데 지금 계속 해외 여행을 계속 정부에서 방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금을 792억을 안 냈으니까. 그리고 그 집에 가면 성북동에 사는데 그 성북동 재벌가들 집 가운데 있는데 그 집에 가면 그 집도 매제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옆에 있는 땅도 얼마 전에 암조되기 직전에 넘어가는데 매제 이름으로 넘어갔고 자기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소송을 냈어. 사업 때문에 출장해도 돈 없어도 세금 못 내는 것이지 뭐 이거도 안 내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소리 듣고 있으면 괜히 막 딸이나 쉬는 시간 갖고 싶죠 지금. 그래서 직접 개별 방문 요사를 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협회나 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기관 간 협력, 자선단체 간 협력과 조직화, 저 조직화라고 했지요. 기관 간 협력과 협력을 통한 서비스 조정. 왜냐하면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앞에서 타갔던 놈이 다른 쪽에서 타갔는데 이쪽에서 나무 얼굴 바꿔놓고 와서 옷 갈아입고 와서 또 타가는 일은 없도록 중복구제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4대 구성요소라고 하는데 이 두 개 때문에 우리는 자선조직협회를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라고 하고 개개인의 클라이언트, 예비 클라이언트가 진짜 클라이언트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거니까 개별 사회사업의 기원이라고 하면서 사회사업의 전문화 또는 사회사업의 현대화를 도모했다 하는 것이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중구난방으로 퍼주는 복지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사업 방법론의 현대화를 도모했다. 사회사업 방법의 전문화를 가졌다고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협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정보를 기관들이 자선단체들이 공유함으로써 중복구제는 있지 않도록 그래서 서비스를 조정해 가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힐 수가 있다.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라는 의미를 이 규절에서 찾는 거예요. 지역사회 조직사업의 기원이다. 너무 길게 넘어갔군요. 개별사회사업의 기원이자 사회사업 방법에 또는 사회사업의 전문화나 현대화를 가져왔다는 이런 의미들을 자 여기에서 찾고 있는 거예요. 이 자선조직표라는 것은 구빈의 자선활동의 민간 주도를 강조하면서 또 안 써도 되겠죠. 공공부문의 개입을 거부하는 입장이에요. 저는 같이 연결되죠. 자선활동의 대상은 진짜 가치롭고 열심히 살고 신심도 돋아온 사람이야 되니까. 그래서 자선활동은 우리들이 하겠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만들어졌냐면 사창제가 만들어져요. 사창제. 대원군에 의해서 사창제가 만들어지는데 사창제가 뭐예요? 환곡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적 구빈제도거든요. 정부가 주도하는. 근데 세도정치기관에 바닥이 나버리니까 차마 정권을 바꾼 사람이면서도 정부에 자존심이 있으니까 돈 떨어져 이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도 이제는 구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서로를 지켜보면서 주민들이 뻔히 다 누구나 알고 있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주도록 해서 주민 주도의 향촌 자치적 구빈으로 바꾼 것을 사창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주민 주도의 물론 주민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양반들이나 지주들이 중심이 되겠지만 지주 주도의 향촌 자치적 구빈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자선조직협회가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빠져 있는 거 선생님들이 쪽쪽 정리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이화에서 인보관 운동은 1884년 역시 런던에서 시작이 되죠. 여기는 또 한자로 중류층 지식인들의 참여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중류층 지식인들의 참여운동이다. 이들은 사회적 빈곤관의 입장에서 주민 전체 대상의 의식 개혁과 더 나아가서 사회 개혁을 꿈꿨어요. 이것은 그 당시 사회 개혁이란 단어는 기존의 체제를 비난한다거나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인보관 운동을 급진주의라는 말을 이렇게 넣는 그 당시로 하는 아주 급진적이었어요. 세상을 바꾸자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기는 개개인의 도덕적 감화를 통한 개개인의 변화를 있는데 여기는 주민 전체 대상의 의식개혁과 사회개혁을 도모한다. 이들은 집단활동과 교육을 강조하고 그리고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개혁을 요구했어요. 국가 개입에 의한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거죠. 바로 이 국가 개입한 사회개혁 요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입법활동을 전개해요. 법을 만들어 주시오. 입법활동을 전개하지. 여기는 3대 구성요소. 3대 구성요소를 3R이라고 합니다. 3R.
중류층 지식인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들은 그 지역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그 지역에 들어가 같이 살면서, 레지던스. 그리고 그 구성원들과 같이 문제점을 찾아내면서, 리서치. 거주, 조사. 그리고 그 역량을 길러서 그들 스스로가 그 지역을 개혁해 나가도록, 리폼. 이게 바로 인보관운동의 3대 구성 요소, 거주, 조사, 개혁이 되겠어요. 바로 지금 개혁, 사유개혁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뒤에 실천을 이렇게 정리할 때 보면은 실천에 나온 것이 뭐예요? 인보관운동을 기원으로 하는 집단사회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집단사회의 목적? 집단 구성원의 변화, 집단의 가업 완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변화까지 있잖아요. 사회변화. 단순히 집단 구성원의 욕구 해결이나 집단의 가업 완수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사회까지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집단사회사업의 목적이거든요. 바로 사회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리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오늘날 집단사회사업의 기원이다. 또 그런가 하면 오늘날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이다. 지역사회복지관의 기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들은 단순히 서비스의 조정이 아니라 이들은 직접 이 개혁을 하고 또 직접 참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직접적 서비스 제공, 단순히 조정이 아니라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관여를 하는 방식이죠. 왜냐하면 같이 살면서 같이 문제를 찾아내고 이렇게 같이 역량을 키우고 이렇게 하니까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직접 관여예요. 직접 관여. 상류층들은 어떻게 했어? 기관 간 협력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빵이나 퍼질러지는 구빈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구빈 만들어봐. 조정이란 정도가 있지 여기처럼 직접 관여를 하잖아요. 자,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서 자, 거기 빠져있는 거 박스를 통해서 좀 찾아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 두 개의 활동을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두 개는 민간 부문의 개입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타동이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또 그러면 가끔 문제 나오는 것이 거기 보면은 인보관운동의 출발을 1884년 런던 토인비 홀이라고 하는데 토인비 홀은 토인비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당시 참여 활동을 하던 토인비가 과로로 병사를 하게 돼요. 그 뜻을 기려서 그 건물 이름을 토인비 홀이라고 하고 한 것이 데니슨 목사가 이렇게 주가를 넘깁니다만 토인비의 뜻을 기려서 이름을 붙인 것이지 토인비가 운영했던 건물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년 후에 이 런던에 있던 그 자선조직협회는 인보관운동은 2년 후에 뉴욕 글린기드로 또 그로부터 3년 후에는 시카고의 헐하우스로 이렇게 확대되면서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나와요? 1884년에 만들어진 이 출발점 토인비홀 이후에 우리는 1906년에 22년 후에 원산 반열방이 만들어지고 또 1922년에는 태화 여자복지관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그런데 인보관운동을 기원으로 하는 소위 지역사회 복지관의 운동이 이렇게 활성화되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의 측면이나 정치의 측면이나 뭐 서구에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또 영국이 복지국가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